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제주 4.3 추념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5.18을 포함한 앞으로 남은 과거사 기념식이 여야의 기싸움장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설 변호사님 한 주 쉬셨는데 좀 많이 네. 취재를 해오셨습니까? 나름대로 뭐 네. 많이 만나기도 하고 네. 또 여기저기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당내 사정이라든지 근데 요즘 당내 사정은 그렇게 뭐 취재할 거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 뒤덮고 있죠. 네, 뭐 대통령실과 뭐 네.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땅을 파고 계셔가지고 예. 요새 민주당 상황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이 정도가 좋아진 건가요? 아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상황인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의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자,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기도 했고 민생 법안을 챙기겠다라는 이런 입장이기도 했고 이번에 거부권 행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 대통령의 그 제1호 거부권이 예. 그 대상이 농민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다. 예. 그러면 농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리고 농민은 보호 대상이 아닌가. 정말 뭐 우리가 예전에 쌀 수입 개방 금지 할 때 뭐 나왔던 얘기가 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어찌 보면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는 쌀 수매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러한 저는 법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양곡관리법이라고 하지 않고 강제 매수 남은 쌀 강제 매수법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분명 제가 봤을 때는 법안 읽어보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법안의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농민과 농업 정책의 어떤 기조가 있어서 반대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걸 민생 1호 법안이라고 하니까 이거 거부권 해야 되겠어. 예. 저는 오히려 반대만을 위한 반대. 이번에 이 거부권 사태는 아마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하람 위원장 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양곡관리법은 되게 후진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한 법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유사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의무 매입까지는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민을 적으로 돌린다라고 프레임을 민주당은 짜고 싶어 하지만 네. 저희 당에서도 이걸 여론을 해봤습니다. 농민들 대상으로. 근데 생각보다 다른 작물들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거 안 좋아하세요. 이거 왜 쌀만 해주냐. 예를 들면은 쌀보다도 우리가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기후에 영향받는 작물들이나 요새는 과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가격 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러면 왜 뭐 저희 같으면은 순천에서는 배도 유명하고 복숭아도 유명하고 뭐 감도 유명한데 그런 거는 왜 안 해주고 왜 쌀만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경북에 있는 이제 농촌 지역 의원들 대상으로도 저희 당에서 이런 걸 해봤는데 아니, 생각보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반응 좋지 않다 이거 거부권 행사 해도 된다라고 저희도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의를 했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어찌 보면 그 농촌이 기반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속기록에 보면. 예. 그렇지만 이건 뭐 나중에 그 부분이 사라져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변화를 보이셨는데 아마 당론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실의 기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마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분명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어떤 그 그러니까 자금력, 곡물 자금력은 20%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게 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쌀이라는 것이 그러면 대체가 가능하냐? 이게 약간 비대체제예요. 우리가 예전에 쌀 수입 개방 금지를 외칠 때도 뭐였냐면 쌀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품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을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남은 살 무조건 수매 다 강제 의무 수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법안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다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쌀 재배 면적을 갈수록 줄이자는 거예요. 예. 대신에 다른 이거에 앞서서 타 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쌀 수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많이 남는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지금도 수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수매를 1조 가까이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법으로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즉시 수매를 하도록 하자. 시장 격리를 시키도록 하자라고 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보고 이걸 입법 독재하지 말아라, 폭주하지 말아라, 논의도 없이 왜 그러느냐. 근데 국민의힘 논의에 안 끼어드셨어요. 이거 계속 논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밀어붙인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근데 무턱대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도 당연히 대중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개입을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는 보수적인 철학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쌀 추가 매입 올해 초에도 많이 했어요. 작년이었나요? 쌀값 많이 떨어지면 저희로서도 농민들 도와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법으로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때 상황에 봐서 정부가 재량으로 이거를 매입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는 추가 매입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말 바꾸기 아니냐 하지만 그게 말 바꾸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거랑 의무적으로 바로 사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이게 식량 안보 물론 중요한데요. 냉정하게 전쟁이 만약에 나잖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밀가루가 부족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쌀은 지금 자급률이 꽤 있기 때문에 쌀 농가가 지금 이거 의무 수입 매수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않아요. 전환하면 오히려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게. 근데 그러면 식량 안보 주권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입 대체율이 너무나 높은 그런 특화 작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이게 조금 힘들다. 이거 사실은 약간 포퓰리즘이고 저도 전남에서 정치하니까 어느 정도 포퓰리즘도 네. 하고 싶지만은 좀 효율적인 정부 재정 운영은 아니다. 그럼 사실 법 네.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일단락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다시 또 이거를 재발의 혹은 이거를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다시 상정을 하겠다. 대통령의 제2 요구가 왔기 때문에 네. 일단 13일 날 재투표를 한번 하도록 예.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 법률안 거부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네. 무기명 투표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또 내심 동조하시는 분들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회에서 제2 요구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제2 요구이기 때문에 제2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거부권으로 이 법률안이 폐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이 대안을 제시를 하시려고는 하고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뭐 직불금이라든지 직불금을 뭐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해결법이 대안법이 나와서 그 대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지금 앞으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계속된 앞으로 방송법, 간호법, 뭐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법들이 노동 관련 법들이 이렇게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결이 돼서 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대통령실도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부담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제일 곤란한 게 간호법 같은 겁니다. 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간호법이 너무 세다. 이게 너무 좀 예를 들면 다른 뭐 의료 관련한 종사직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또 세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예. 또 우려가 있고 하는데 근데 당장 간단하게 놓고 보면 우리 공약이었는데 왜 반대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이거는 저희가 반대하는 철학적인 어떤 예. 관점의 차이가 예.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50억 특검법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국민 여론이 아주 우호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 예. 쓰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거고 또 한 가지는 결국 모든 것은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충분히 높았다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줘요. 그럼 거부권 행사에도 그 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한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 좋은 관점에서 이걸 일단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피해자 코스프레도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고 예. 대통령이 막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하면 약간 피해자 느낌도 좀 나는데 지지율이 낮아버리면 그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결국은 이 국민 전체적인 여론을 좀 돌리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이 대안 없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내놔봐라. 대안을 내놨잖아요. 네, 밥 다 먹고. 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날 저녁 때 우리 조선진 최고위원이 상당히 안타까워가지고 밥 네. 2공기 먹었습니다. 정말 그 시책에 따르고. 예. 그래서 예. 이런 정말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민생 119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도 저 처음 들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거기 위원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실제 그 라디오 인터뷰를 실제 듣고 있었어요. 예. 그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있었었는데 정말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걸? 그리고 정말 그 사전에 지금 뭐 풀 텍스트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본인이 KBS에만 정말 먼저 얘기한다. 특종을 준다는 듯이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실소를 머금을 수가 없었다. 다 웃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들은 사람들. 정말 밥을 더 먹자는 게 지금 쌀값 안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대안 문제 사실 이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생 119 위원장이었던 조수진 최고 뭐 여러 가지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어떤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밥을 다 먹는. 몰라요 저도. 예. 아우 진짜. 그러니까 민생 119 이 위원회를 어디 119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수준 높은 논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농촌의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굉장히 철학과 어떤 방법론에 대한 문제고 수준 있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대안들도 그런 겁니다. 직불금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지 그러니까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라 하지만 대체로 이제 고령이시고 예. 다른 작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캠페인성 얘기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예. 내지는 뭐 쌀로 피자를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쌀로 술을 좀 더 막 하자든지 뭐 원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박재범 씨가 하는 예. 그런 것도 사이드로 끼워 넣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캠페인성 얘기도. 근데 주요한 정책 대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붙어야 되는데 무슨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이게 무슨 중요한 특종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밥 많이 먹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래버리면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고심 자체를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웃긴 문제지만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주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이거 놀림거리 될 거예요. 사실 조순인 최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좀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좀 해법을 찾아보고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를 좀 희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거대 야당의 어떤 횡포다. 이 계속해서 그러면 제의 요구권을 쓰면 다시 한번 해볼게. 네. 또 다른 법도 지금 바로 본회의에 해부할 수 있는 직회부. 예, 직회부가 가능한 상태이잖아요. 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네, 네, 거치지는 하지만 60일 정도를 계류하면 네네. 계속해서 또 사실 민주당에도 부담이 쌓여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회의회라는 것이 타협과 어떤 갈등이 있지만은 그것을 논의하고 타협해 가는 어떤 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은 뭐 민주당이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민주당도 예. 책임이 크죠. 하지만 저는 지금에 있어서 이런 지금 입법 과정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간호법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은 간호법 제가 대선 때부터 그분들 국회 앞에 시위하는 걸 매일 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는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 없이 민주당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으로서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가면서 이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비판받은 부분들, 예를 들어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여가 되지 않는 네. 거예요. 입법에 있어서. 근데 지금의 이런 민생주도 법안이라든지 어떤 각계각층에서 필요한 법안들 같은 경우는 진짜 충분히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그래요. 아니 그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뜻도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무시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2020년도에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것은 국민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민주당에게 그때만 해도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주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결도 안 오고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뭘 하면 입법 폭주다. 이렇게 저는 프레임 쌓아가는 것이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절차상, 예. 이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좀 같이 논의를 네. 해보고 제발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를 안 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대안을 좀 네. 같이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본인들 뜻대로 뭐 예를 들어 밀어붙일 거면서. 밀어붙여요. 네. 사실은 그냥 결국은 다수결이다 해서 네.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의무 매입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만 양보했다면 저희가 타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끝까지 의무 매입을 고집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도 이거는 철학의 문제다라는 거였고 물론 나름의 절충은 했어요. 이 의무 매입을 하는 퍼센티지 같은 것들 좀 조율하고 한 건 저도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예. 필요한 법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덜어줘야 된다고 예.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오히려 지금 한국 노동조합이 과하게 이제 좀 불법적인 방식으로 과도한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노조에 해가 된다. 과격투쟁 위주로 더 예. 가게 되면 노조가 국민들에게서 외면받을 거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숫자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다수니까 무조건 우리대로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거부권 쓰면 안 돼. 예. 이거 약간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민주당이 조급하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180석에 가깝게 몰아주셨는데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가는 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주 4.3 추념식 불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지난 제주 4.3 추념식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갔다 사진도 왔습니다. 나오고 뭐 네. 이렇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좀 대통령이 불참하신 거에 대해서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거의 안 왔잖아요. 네, 지금. 여당 지도부도 물론 뭐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왔습니다만은 제가 늘 민주당이 뭐 이렇게 당직 개편한 다음에 비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아냐 그 아냐. 사람들을. 우리끼리 다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기준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아쉬워하셨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추념사를 이제 대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끝이 한덕수 총리 대독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음. 딱 그런 어색한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당대표라도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난 전당대회에서 4.3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지령이 있었나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경화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우 세력의 바로가 됐다. 극우 세력이 네. 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계속돼 이어지는 거예요. 태영호 의원의 발언,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뭐 광화문 집회에서의 발언, 이런 내용들이 국민의힘의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발언 이후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북청년단이라고 이름을 쓰는 예. 아주 극우적인 단체들이 4.3에 대해서 호도를 하고 예. 오히려 그 정신을 해치고 그리고 2차 가해 아닌 2차 가해를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저는 예. 그런 면에서라면 이걸 대통령이 안 가신 부분들이 이래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뭐 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비난할까? 아니, 대통령이 매번 다 참석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4.3 그러니까 추모식이 월요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전주 주말에 뭐 하셨어요? 광주, 그러니까 순천과 그 통영에 가셔가지고 남해안 오시고 예. 그 전날 일요일 날 대구 가셨어요. 대구 가셔가지고 시구하시고 서문시장 방문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주도로 충분히 가실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날 아침 일정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뭐 하셨냐? 무슨 그 부산 엑스포 뭐 그 실사단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한미 지금 방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충분히 시간 빼셔서 한나절 정도 빼셔가지고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익에서 극우들의 바로가 이랬을 때 대통령이 참석함으로써 막아주셨어야죠. 그것을. 저는 그런 점에 상당히 비난받을 만하다. 그게 사실 그 대통령이 못 오실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히 4.3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순천 갑 담협위원장이니까 여순 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럼요. 서로 간에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게 어떤 보면 갈라치기가 가장 심한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도 뭐 방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아쉬움을 저도 사실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예. 언론을 통해서도 안 가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태영호 최고위원 사태도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뭔가 아픔이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게 당연히 좋았다. 아니면 대통령이 못 가시면 여당 당대표라도 갔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저도 뭐 계속 해왔던 얘기이고 태영호 의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4.3의 어떤 성격이나 여순의 성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역이라는 건 없죠. 근데 너무 구려요, 얘기의 수준이.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무슨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지도 않은 학계에서도 전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도 않은 김일성 지령설 이런 걸 그냥 툭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 우리가 그거 어떻게 검증해요? 그럼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학교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수준의 수준 낮은 그냥 어떤 그냥 노이즈란 말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여순도 마찬가지고 4.3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발단부터 시작해서 전개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입체적이고 긴 기간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제주 사상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에는 진짜 학살이에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내야지 수준 낮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쏟아내면은 이거는 정말로 큰 아픔이 된다. 여당의 일원들은 최고위원이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아니 뭐 최고위원이 이래버리니까 저로서도 참 우리 제주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수 순천에 계시는 분들한테 진짜 송구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4.19, 5.18, 60항쟁 뭐 이런 기념일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념일들은 뭐 국가 공휴일도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 주면 네. 또 여러 가지 통합의 의미라든지 위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가급적이면 대통령이 참석하신 게 맞다. 왜냐하면 4.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4.19 정신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되시고 만약에 4.19가 지금 어찌 보면 방미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여유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정말 김기현 대표라도 예. 저는 왜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이렇게 존재감을 스스로 없애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존재감 없으시거든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럴 때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내세우면 오히려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언론에도 안 보이고 그냥 백브리핑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의 당대표가 과연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는 갈등을 부추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런 당내에서 어찌 보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네. 오히려 저는 왜 그걸 거꾸로 가고 정말 오른쪽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맞다나 본인의 위치가 어정쩡하고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우측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잡기 위해서 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중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각각의 지지율 30%씩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40%가 얼마나 요동치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지율을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정말 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5.18 그 추념식 한 해 정도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경련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도 매년 오시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고 치면은 의무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또 안 갈 수는 없죠. 더더욱. 그럼요. 그리고 4.19나 뭐 제가 어떤 기념일의 격을 나누자는 예. 것이 아니고 그랬다가는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되니까 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요. 대통령이 일 잘하고 제대로 된 메시지 내잖아요. 솔직히 기념식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하면 됩니다. 근데 평소에 잘 안 하면은 이거라도 와라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5.18 문제는 대통령실은 선을 잘 그었고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 없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어쩔 수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안 좋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역사잖아요. 이 기본이잖아요. 기본 과제는 이미 넘어야지 우리가 광주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렇죠. 심화 과제로 우리 정부 여당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또다시 이게 무슨 쳇바퀴 돌듯이 또다시 기본 과제에 우리가 돼 있으면은 광주 전남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이 또 부족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잘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또 실언들, 설화를 일으키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많이 들으셨어요?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어떤 쌀값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실언 문제가 좀 있었고, 이게 또 여당 내부에서도 또 이게 논란이 돼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정말 최고위원들이 지금 순번제로 지금 하고 당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 번씩 네. 돌아가면서 망언들을
계속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이렇게 최고위원들 새로 이렇게 선출해 놨더니 이거 다 사고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대로 지금 최고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은 김병민 최고 한 명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말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목사 집회에 오셔가지고 전당대회 때 오셔가지고 지지를 받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울 정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예요. 좀 약간은 예상에 의했었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신 말씀이 뭐 5.18 정신에 대해서 뭐 전문수록 반대한다, 그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역 감정도 지금 부추기는 말에 동조를 하셨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분의 그냥 발언의 실수일까? 원래 자기의 정체성이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고위원들의 정말 설화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힘이 좀 기강을 한번 잡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양두구열의 이 한마디에 당대표 전 당대표는 1년을 징계를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 윤리위도 뭐 해산을 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인가? 저는 지금 보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황교안 대표 때 정말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오히려. 우경화되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지금 김기현 대표를 보고 있어요. 뭔가 액션을 좀 해주고 좀 단도리를 하고 가자. 뭐 이런 기대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었어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민주적인 절차, 뭐 당신 100%가 뭐 문제가 있니 없니 하지만 수석 최고위원으로 일단 당선된 사람인데 바로 징계하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한 몇 달이라도 지났으면 몰라도. 저도 그래서 이 고뇌는 이해는 하겠어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정치인들한테 발언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징계하는 거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발언이 나와도 어떤 투표로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징계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든지 나쁜 도구로, 입을 막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을 징계해야 된다기보다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제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 누구는 말을 가지고 징계하고 누구는 안 해요? 이게 형평성을 잃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만약에 여기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모두를 다 징계하는 게 어렵다라면, 그랬다면 여론은 굉장히 세게 요동쳤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도 좀 참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고, 제가 헤드라인 보는데요, 한숨이 나와요. 막 전광훈이 무슨 그 토픽이에요. 메인 토픽이에요. 막 제가 보는데 무슨 홍준표 시장도 등장해가지고 뭐 정광훈 끊어내야 된다, 뭐 단호하게 해라, 뭐 저도 말 하나 보태가지고 정광훈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고, 뭐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한테 뭐 시정이나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전광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총선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도 그런 페이스북 글을 썼다가 좀 지웠다, 이런 흔적도 있고요. 네, 비대위를 언급했다가 지웠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내지는 평론가나 언론인들이 그 어떤 이거 이대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 달밖에 안 된 지도부 가지고 비대위를 언급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도 홍 시장님 그거 보고 이거는 좀 너무 갔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바로 지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4.5 재보궐에서 또 국민들의 매선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당의 노선과 메시지를 좀 확장적으로, 중도지향적으로, 그리고 메시지라는 게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만 나가면은 이 지도부가 순항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천하람 변호사는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대신- 자유롭잖아요. 제가 김기현 대신 대표 체제. 드려야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신 100%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결과로서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예. 아니 민심을 아예 배제를 하고 당신 100%만 뽑아놨더니 이 모양이 이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송하러 가서 어떤 그 보수 쪽의 어떤 그 패널에게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얘기는 됐던 거잖아. 얘기는 됐던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당신 100%로 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당신 100%로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경쟁력 김기현 대표 말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다 쳐낼 때부터 얘기는 됐던 일입니다. 그 전당대회 이후에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얻고 그걸 얻고 기세를 얻고 계속 국민의힘이 어떠한 상승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어떠한 이 난국을 돌파해 갈 수 있을 거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 체제도 못 가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 동기가 한다 했잖아요.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혼연일체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동기화가 된 겁니다, 지금. 예. 그러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뭐 대통령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죠. 이제 하나의 또 분기점이 있죠. 이제 방미 4월 말에 있을 방미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에도 국민의힘이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뭐 어떠한 지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방미 역시 대통령이 다 내주고 뭐 하나 얻어온 거 없이 온다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저희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1년 앞두고 여론을 점쳐볼 수 있는 4.5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4.5 재보궐선거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께서 아까 회초리를 거세게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이 전주 울 국회의원 선거 또 울산 남구의 지방의원 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주을 선거에서 메시지는요. 김종인 이준석 체제 하에 있었던 서진 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4위를 기록을 네, 했죠. 8% 정도 득표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진 정책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뭐 호남을 위한 노력 정도라고 저는 예. 표현하는 게 좋은데, 근데 그때 저희 2020년 총선 때 전주에서 똑같은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6.7%를 득표했어요. 아, 예. 근데 당시에 야당이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전주에 민주당이 이상직 의원 지역구라서 안 했거든요, 예, 공천을. 공천 안 했죠. 그런 거 고려하면 거의 같은 수준인 겁니다. 6.7이나 8이나. 근데 지난번에 대선 치를 때는 같은 지역구가 아마 윤 대통령이 한 15%, 예. 조배숙 지사 후보가 아마 한 20% 받았을 겁니다. 근데 19 뭐 비슷하게 그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우리 전북에 계시는 유권자들도 좀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나보다 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김재원 의원 이상한 소리 하고 당이 점점 지지층으로만 가고 이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불만이 많으시니까 진보당 후보를 선택하는 게 되는데 예.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다음 내년 총선에서 호남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가 2위 경쟁도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한 20% 정도는 들어가 줘야 2위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당 지지율이 뭐 7%, 8% 이렇게 지리멸렬하다 그러면은 예. 누가 진지한 대안으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뭐 이정현 전 의원이나 정운천 의원이나 뭐 이런 좀 개인기가 있는 사람들이나 좀 해볼 만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손도 하나 못 써보고 다 그냥 쓸려갈 겁니다. 사실 이게 진보당 김성희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위 무소속 임정현 후보지만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진보당에 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게 경고음이 켜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뭐 호남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민주당이 상승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뭐 어찌 보면 반사 이익이죠. 뭐 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워낙
지금 뭐 그 악재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반사의 이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임정현 후보 같은 경우는 박지원 전 원장이 네. 이제 뭐 지지도 표명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상이 민주당 후보다. 그렇지만은 특히나 이 전북은 또 전남이랑은 약간 또 다르거든요. 오히려 더 이게 그 국민의힘에는 보수 쪽에 오히려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예. 오히려 조은천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 민주당이 이거에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 이번에 어차피 진보당이 열심히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지금 특히나 전남 호남 지역에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서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기류들 저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잘 짚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 뭐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기회로 해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셔서 그냥 좋은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남, 호남, 그러니까 전체 호남 지역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잘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울산 남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누구 지역구? 이거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 남구가 이제 가불이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 지역구고 예. 나머지는 이채익 의원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아니에요. 바로 옆이긴 해요. 그런가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 지역구 아니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기 어려운 게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울산 남구의 큰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지역구 아닌데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울산이 사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울산이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로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보통 당대표가 대구나 부산에서 많이 나오고 울산은 상대적으로 약간 부산의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당대표가 나오니까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축제 분위기에서도 1대1 구도였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후보한테 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 표차는 많이 안 났습니다만은 울산 남구에서 진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울산 남구가 울산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지역구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울산 남구 내준다고 하면 울산 다 내주고 부산의 대부분 지역구도 내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경북이나 이런 데서도 지역구도가 뭐 견고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구미 같은 데는 민주당이 졌지만 35%씩 나옵니다. 예. 나머지 지역구들도 25%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6%, 7%, 8% 걱정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영남 자민련도 안 되겠다. TK 지역당 되겠다. 이게 PK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어떤 위기 의식을 제대로 지도부에서 빨리 캐치하고 노선과 방향성을 정립을 안 하면은 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 그 저번에 분위기가 실제 그러했나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광주 전남에서는 느끼기 어려웠고 사실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민심의 변화가 참 빠른 거죠. 그런 거 보면. 근데 저희가 사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거의 전 지역 다 선포나다시피 하고. 예. 호남에서도 이 정도면 좀 해볼 만하다. 사실 여론조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PK에서도 당이든 대통령이든 부정평가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약간 안일하게 설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도 뭐 막상 투표하러 가시면 뽑아주시겠지. 예.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주도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진보당이 이기는 여론조사 나와도 에이, 설마 여론조사 이렇게 나와도 막상 가면 그 민주당 출신 뽑아주시겠지. 비슷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결과로 그냥 나온 거죠.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진 이유도 어찌 보면 그 1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PK 지역에서 특히 울산 지역에서 이렇게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물론 뭐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시의원 오히려 기초 풀뿌리 예. 민주주의가 있고 오히려 바닥 민심은 저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고무될 만한 상황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도 싶습니다. 짧게만 더 보충하면은
아이 뭐 고작 기초의원 선거인데 뭐 예. 근데 기초의원 선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선은 그래도 인물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초의원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보고 찍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지도가 아무래도 예, 총선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떨어지죠. 파악하기가 예. 쉽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투표율이 낮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통 투표율이 낮을수록 잘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투표율도 높았고 기초의원 선거인데 국민의힘이 울산 남구에서 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빨간불이 들어온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어요. 지금 호남에서의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 지금 뭐 50% 넘는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 그 아래의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이제 당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아마 지역구 의원에 대한 불만도 꽤 있을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주 호남, 그러니까 전체 호남을 통틀어서 중앙 정치권에서 이슈 메이킹하는 의원 한 명도 없어요. 예. 오히려 진짜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국관리법이나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저는 신정훈 의원이라든지 나주에 삭발도 하시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의원이 계셨구나 이렇게 얘기도 듣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바라는 게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뭐 어디 다리를 놔줬어요, 어디 도로를 새로 깔았어요 이런 현수막 지는 걸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어떤 이런 이슈 메이킹에서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중앙의 여의도에 가가지고 저렇게 정말 정부 정책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입법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것이지 우리 지역에 뭐 가로등 놔줬어요 이런 게 보고 싶은 이런 현수막 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역구 의원님들 지금 전부 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정말 지역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만은 오히려 지역에서 어디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중앙에서 본인이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정치 이슈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좀 지역 의원들 긴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될 것 같고 조금 주제를 틀어서 사실은 이런 여론들이 나타나고 민심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어떤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원위원회 이제 예. 오는 주에 하죠. 근데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권역별 비례제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름대로 예. 활발하고 다만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그 셈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정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는 주기는 줘야겠다는 생각들은 조금은 이제 여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저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TK랑 호남이랑 이제 표 편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셈법이 수도권은 바람 선거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예. 어느 정도 중대 선거고 해서 뭐 안정적으로 가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나오고 TK에서도 민주당 나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셈법인데 지금 TK에서 민주당이 35%권 정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는 예. 중대 선거고 하면. 예. 근데 호남에서 지금 10% 미만으로 국민의힘이 득표를 한다 그러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이거 괜히 손해만 손해죠.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갈 수 있어서 저는 참 우리 이 선거제도를 좀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 예. 타이밍에 오히려 이 스코어가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얘기했었을 때 저는 이거 안 될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쭤봐요. 이제 뭐 여당 쪽에 계신 분, 그냥 우리 당에 계신 분. 일단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이거에 관심이 여기서 제일 관심 많으신 분 국회의장.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 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당 전체적으로도 관심이 별로 없고 여기가 어떻게 뭐 진짜 뭐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것이다라는 일만의 기대도 없어요. 본인들조차도 예. 정당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있는 게 비례 정당을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 조금 공감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님만 앞서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쉽지 않은 것이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저는 현행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깊은 좀 전망을 아무리 해봅니다. 현행대로 가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금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돼도 뭐 어느 정도는 성과인데,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비례 의석수 자체가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 비례 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역구를 좀 줄이면서 비례를 좀 확대해야 사실 좀 의미가 생기는 건데 그런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짧게 하면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는 비례를 할 때 수도권보다 지역을 우대해야겠다라는 공감대는 지금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석수 배분에 있어가지고 그 정도만 되더라도 비수도권 정치권의 영향력이 약간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공천이나 뭐 이런 방향성이 관심인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뭐 공천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뭐 공천 뭐 TF에서 지금 뭐 기준을 형식적인 기준을 한번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초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초선들이 힘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언권도 없고. 물갈이 하자 네. 하면은 또 초선 들어오고 그렇죠. 또 이게 힘이 없으니까 또 물갈이 하자 이렇게 계속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걸출한 정말 우리 천하람 위원장 같은 걸출한 정치인이 있으면 예. 갑자기 왜 이래요? 이제 걸출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걸쭉해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참 민주당으로서도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출마설이 지금 예. 힘을 받고 있는 게 그런 호남을 대표해서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호남을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호남 의원 민주당도 뭐 호남이 베이스입니다만은 그냥 수도권 정당이에요. 지금은 예.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는 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은 많아서 걱정. 국민의힘 이번에 광주 전남에 좀 후보 좀 낼 수 있습니까? 여당이니까 어떻게든 내기는 내겠죠. 예. 근데 문제는 후보의 질입니다. 예. 여당이니까 뭐 공공기관 떡고물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여당 당협위원장 정도만 해도 뭐 좋다 해가지고 많이들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주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선거비용 보전도 잘 안 되는 스코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뛰려고 하는 신인은 뛰어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타이틀만 노리고 달려드는 분들 와가지고 또 지역에서는 아니 그 아무리 우리가 민주당이 회초리 들으려고 해도 국민의힘 저 후보들 수준 봐라 해서 또 선택 못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이게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옆 지역구까지 피해주고 이럴 수가 있어서 엄선된 후보들을 지금부터 발굴해가지고 키워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럴 여유가 지금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걱정입니다. 각 당에 어떠한 조금 인지도가 굉장히 많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네.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저는 지역으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K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도 있거든요. 서울 지역구를 가지고 네. 있는 수도권 지역구를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내려가셔서 아니 3선 이상이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예. 3선 이상인데도 인지도가 없으면 정치 그만두셔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험지로 내려가셔서 도전을 다시 이어가신다고 하면 거기서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중진으로서의 힘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게도 더욱더 어떤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까 천 위원장이 얘기해 준 대로 공천을 잘해야 돼요. 예. 지난 저는 되돌아보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그 후보들이 다 질이 멸렬한 사람들만 공천을 잘못한 거였어요. 예. 광주 전남은 굉장히 정치 트렌드가 빠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각 당에서 정말 제대로 된 후보, 오히려 정말 영향력이 있고 오히려 정말 우리 천 위원장 같은 그런 후보들을 각 당에서 낸다면 저는 정말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광주 전남에서의 어떤 그 총선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